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들이 저 학교 폭력 당했어요라고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보복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이런 친구들 대부분이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싫어요.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많은 피해 학생들이 그저 자신의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속으로 누르고 참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되는데 그 학생의 유서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현관 비밀번호를 꼭 바꾸세요.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할 거예요.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는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 전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한 학생의 인생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으로 아이를 잃게 된 부모님들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학교 폭력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인터뷰 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에서 온 박용찬 엄마 이호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건 우리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걸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보셨어요? 만질 수도 없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그 억울함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저 17년 동안 우리 아들 키우면서 공주 손바닥 많은 곳에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랑 같이 손잡고 간 신발 가게, 옷 가게, 지금은 다 볼 수가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길마다 추억이 안 서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숨는 겁니다. 정탁은 엄마입니다. 폭행을 당하고 그 마지막 순간을 아무도 모르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도 어느 수사기관 하나 제대로 수사해주는 곳은 없었고 아직도 아무것도 명쾌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온 강영준 중학교 3학년 학생 아버지입니다. 아빠 엄마는 일 나갔는데 집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놈이 도대체 청와대나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부나 말로만 그러지 말고 어른들이 꼭 좀 지켜주세요. 그렇다면 그때 그 가해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가해 학생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가 있습니다. 아마도 학생 여러분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후 무언가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선수, 연예인, 유튜버, 이런 인기 직종이 아니더라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직업군, 최근에 배구 선수 학교 폭력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교 폭력은 피해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자신의 희망과 꿈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평생 학교 폭력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학교 폭력의 정의를 알아보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자면, 예를 들어서 집 앞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친구나 동네 언니, 오빠들이 몰려와서 삥 뜯고 때렸다. 학교가 아닌 집 앞 공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이건 학교 폭력일까요? 답은
예, 학교폭력 맞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에는 어떤 것이 있나 보면 신체폭력은 친구를 때리거나 발로 차고 몸에 상처를 낸다면 폭행, 상해, 친구를 특정한 장소에서 못 나오게 하는 행위, 감금, 친구를 유혹해서 어떠한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 약취, 유인. 예를 들어서 친구가 화장실에서 응아하고 있는데 밖에서 장난친다고 낄낄대면서 이 새끼 똥 싼다 그러면 친구가 화장실 안에서 부끄럽거나 그래서 못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감금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언어폭력을 동반한 사이버폭력입니다. SNS 등에서 친구를 적격하는 글 등등을 올리는 행위는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반 저번에 돈 없어진 거 아무개 지시래 하면서 인터넷상으로 게재하는 행위는 허위 사실 유포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범죄를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성범죄가 일어나면 그 가해자는 무엇을 차게 됩니까?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게다가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을 통해서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됩니다. 이름, 얼굴 사진, 몸무게, 집 주소 등이 공개됩니다. 친구의 허락 없이 몸을 만진다거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동영상을 찍는다거나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또 야동을 주고받는 행위. 요즘에는 모두 다 걸립니다. 이건 이성간, 동성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이런 것들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빌려놓고서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어서 돈을 요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복, 교과서, 문제집 등을 빌려가 놓고서 안 주는 친구들, 일부러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친구들, 이런 행위 모두가 금품 갈취에 해당됩니다.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이런 대표적인 것들도 모두 강요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처럼 친구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 모두 강요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나 놀리고, 면박 주고, 골탕 먹이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따돌림의 일종으로 이것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연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화면에 글자 보이시나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되어서 학교에서 끝나지 못하고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 학폭위에 참석하게 되어서 심해위원회를 열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이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9개의 처분이 있는데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 정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까지 있는데요. 1, 2, 3호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는 조건으로 아직 생기부에 올라가지 않도록 유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학폭위로 가해 학생이 된다면 그때는 징계가 내려지고 이전 조치까지 모두 생기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경찰서에서 사안에 따라서 조사를 하면서 먼저 선도를 할 것인지 가해자를 처벌할 것인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선도 대상의 경우에는 선도 절차에 의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만 14세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 소년에 해당되어서 검찰로 송치됩니다. 또 경찰에서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내게 되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 판사님이라는 무서운 분이 계시죠. 그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드라이기로 온몸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가르쳐. 사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면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거지. 참 다행이라 할 정도.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7번 돈 가르치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후드티 뺏고 밤11 시에 찾아가지고 우유통 안에 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뺐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그런 일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날 줄 몰랐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뒤늦은 후회로 눈물바다를 이루곤 하는 소년법정. 그런데 이곳에서 목격한 학교 폭력 가해자의 모습은 세상의 편견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중학교 다닐 때 짱이었네. 네. 아이들 11명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또 돈을 뺏고. 맞아? 네. 어떻게 해서 짱이 됐어요? 제가 그때 노래들보다 덩치 있고 해가지고 그냥 반장하면서 선도부 했지? 네. 응? 선도부 하면서 애들 그렇게 펴고 반장도 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응? 손도 못 대고 손도 안 대고. 이거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조사받기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선제해 주십시오. 어른들 문화가 지금 아이들 지금 학교 내에서 그대로 들어가세요. 서열, 세력, 권력. 성적이 몇 등이야? 전교 9등했어요, 이번 시험. 전교 9등? 근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불쌍한 애들 돈을 뺐어? 그 3학년 언니가 돈 달라고 우리 그러더라고요. 네 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공부만 잘하면 되나? 아버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 사태를, 이 학교 상황이. 그게 안 좋은 행동인지 모르고 그게 모른다는 게 말씀이 안 돼요. 남의 돈 뺏는 게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사건의 핵심이에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 아이 또 친구 만나면 또 그렇게 실수를 해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자, 동영상 잘 보셨죠? 영상에서 학생들이 판사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했는데 판사님이 봐주셨나요? 영상에서 가해자들은 지난날을 후회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유죄로 판결이 되면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별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가기도 하고 24시간 여러분들을 보호관찰관이 감시하는 보호관찰 처분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년원으로의 처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학교 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절대 맞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나도 같이 때린다면 나도 역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으면 우리 친구들은 맞서지 말고 무조건 피하세요. 그리고 학교 폭력을 당했다면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요. 학교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 상담 선생님 또는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을 해주세요. 만약에 여러 사람에게 집단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에도 등하교 방법을 바꾸거나 되도록 혼자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등 핸드폰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주세요. 이 증거는 나중에 사건이나 학폭위가 열릴 때에 좋은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학교 폭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모르는 척 방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피해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준다면 힘들어하는 한 친구의 생명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폭력이라는 것을 배운 사람들로서 가해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동조하는 동조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목격만 하는 목격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을 목격했다면 목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신고까지 친구를 위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학교 폭력의 정의, 유형,
처벌까지 살펴봤습니다. 왜 학교 폭력을 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종이에 짧은 소감과 함께 왜 학교 폭력을 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적어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이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